산다는 것은 안톤 체홉. 이 작품은 안톤 체홉이 운명하기 2, 3년 전에 쓴 중편 소설입니다. 원제목은 나의 인생입니다. 이 작품에서 나오는 레지카는 이 안톤 체홉의 분신 같은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소재로 쓴 소설로 보입니다. 모두 20개의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국장이 말했다. 내가 자네를 때리고 있는 것은 순전히 자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야? 안 그랬으면 자넨 벌써 날아갔다고. 나는 그에게 대답해 주었다. 저에게 날아다니라니요? 정말 과대평가하시네요? 곧이어 국장의 대답이 들려왔다. 이 작자를 데리고 가. 보고 있으니 골이 다 지끈거리는군. 이틀 후 나는 해고당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른 대접을 받은 이후로 건축가인 아버지를 실망시키면서 9번째 직장에서 짐을 싸야 했다. 여러 관청을 전전했지만 내가 했던 일들은 한결같이 똑같았다. 꼼짝없이 앉아서 무언가를 쓰고 온갖 엉터리 같은 말과 무례한 호통을 참아내면서 해고될 날만을 기다렸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안락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있었다. 비쩍 마른 아버지의 얼굴에는 면도 자국이 파랬고 표정은 부드러우면서도 체념한 듯했다. 안부를 묻는 나의 말에 아버지는 대답도 하지 않고 눈을 감은 채 입을 열었다. 만약 나의 아내이자 너의 어미가 아직 살아있었다면 넌 어미에게 끊임없이 고통만을 주었을 거다. 너의 엄마가 그렇게 빨리 죽은 것도 이제 보니 하나님의 뜻이었나 보구나, 이 불쌍한 녀석아. 아버지는 눈을 뜨고 말을 이어갔다. 도대체 널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가르쳤다오. 내가 어렸을 적에는 사람들은 날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나에게 군대에 지원해보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약국에 취업해보라고 했으며, 또 누구는 전보국에서 일해보라고도 했다. 하지만 25살이 넘고 정수리에 희끗희끗한 새치도 나고 군대와 약국과 전보국에서도 쫓겨난 지금 나는 이 세상의 온갖 것을 다 경험해 본 것 같았다. 아무도 내게 충고하려 하지 않고 한숨을 내쉬며 고개만 가로저을 따름이었다. 넌 너 자신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버지가 말했다. 네 나이의 다른 젊은이들은 벌써 든든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네 자신을 위해서 한번 보아라. 플로레타리아, 거렁뱅이, 아직도 아비에게 얹혀 살다니. 아버지는 곧 요즘 젊은이들은 신앙심도 없고 물질주의와 쓸데없는 자만으로 자멸하고 있으며 아마추어 연극 같은 것은 젊은이들을 책임감과 신성한 종교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는 둥 늘 하던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내일 나와 같이 가서 국장님께 잘못을 빌고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약속드려라. 단 하루도 사회적 지위 없이 빈둥거려서는 안 된다. 아버지,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말해봤자 별로 좋을 게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암담한 기분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사회적 지위라는 건 결국 돈과 교육의 혜택 같은 것 아닙니까?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 노동으로 빵을 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왜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늘 육체 노동 운운하는데 너의 말은 엉터리고 속물스럽다. 아버지는 짜증을 내며 말했다. 이 멍청한 놈아, 꼭 육체적 힘이 아니더라도 너 안에는 너를 당나귀나 다른 잡스러운 것들과 구별시키고 신과 가깝게 만드는 신성과 성화가 깃들어 있다. 이 성스러운 불꽃은 수천 년 동안 가장 뛰어난 사람들만이 획득해 온 것이라 말이다. 너의 정조부이신 플로즈네프 장군님은 브로진에서 전투하셨고 너의 할아버지는 시인이자 연사이고 궁중 관리였다. 너의 숙부는 교육자였고 그리고 너의 아비인 나는 건축가다. 모든 플로즈네프 가문 사람들이 이 성스러운 불꽃을 보존해 왔는데 너가 그것을 꺼트리겠단 말이냐? 공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육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라고 하지. 그것 말고 다른 일은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육체 노동이나 멍텅구리나 범죄자도 할 수 있는 게다. 노예와 야만인의 특성이라 말이다. 그러나 성스러운 불꽃은 오직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대화를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아버지는 자신을 숭배하고 있었고 오직 자기만 옳은 것이다. 게다가 노동에 대한 아버지의 경멸은 성스러운 불꽃 따위 때문이 아니라 결국 그의 아들인 내가 노동자로 전락해 온 도시의 화제거리가 되는 게 은근히 두려워서이다.
내 동갑내기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으며 국장의 아들은 벌써 8등 문관이 되었는데 아버지의 외아들인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런 대화를 계속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불쾌하기도 했지만 어쩌면 나를 이해해 줄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을 안고 미미하게나마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있었다. 결국 모든 문제의 초점은 내가 어떻게 내 빵을 버느냐는 것인데 모두들 브로진이니 성환이 한때 저속한 시를 썼던 잊혀진 시인과 교육자였던 숙부를 들먹여가며 듣기 좋게 빙 둘러 말하거나 아예 대놓고 밥통이라고 욕했다. 아, 나는 얼마나 이해받기를 원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와 누이를 사랑했다. 어렸을 때부터 매사를 그들과 의논했고 나의 그런 습관은 결코 고칠 수 없을 것 같았다. 잘못할 때도 있고 옳을 때도 있었지만 식구들을 실망시킬까봐 늘 두려웠다. 흥분으로 인해 아버지의 가는 목이 붉어지면 충격을 받지는 않을지 겁이 덜컥 났다. 후덥지근한 방에 앉아서 타이프라이터하고 씨름하는 것은 제 나이 또래에게는 모욕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성스러운 불꽃과 무슨 상관인가요? 그래도 그건 지적인 노동이다. 좋다. 이 이야기는 그만두자꾸나. 경고하는데 만약 너가 직장에 가지 않고 그 경멸스러운 사상을 고집한다면 나와 너의 누이는 너에 대한 사랑을 거두어 버릴 것이다. 너에게 유산을 남기지도 않겠다. 신께 맹세컨대. 나는 온 인생을 바쳐 지향하는 나의 열정이 얼마나 순수한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불쑥 이렇게 말했다. 유산은 제게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유산을 포기하겠습니다. 뜻밖에도 아버지는 크게 화를 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멍청한 놈 같으니라고. 아버지의 가나다란 금속성 목소리가 크게 울렸다. 쓸모없는 놈 같으니라고. 그리고 익숙한 동작으로 순식간에 내 목을 2번 연이어 때렸다. 이놈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린 시절 아버지가 때릴 때마다 나는 차렷 자세로 똑바로 서서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했다. 지금도 아버지가 손을 들라치면 나는 정신이 아득해져서 마치 아직까지 유년 시절이 계속되는 것처럼 빳빳하게 굳은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늙었고 대단히 여위였지만 그의 가는 근육은 가죽끈처럼 단단해서 맞을 때마다 몹시 아팠다. 나는 현관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아버지는 우산을 집어들고 몇 번씩이나 어깨와 머리를 후려쳤다. 이때 누이가 웬 소동인가 싶어 그 실문을 열고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금세 놀라움과 연민으로 일그러졌지만 내 역성을 들어주는 말 한마디 못한 채 돌아섰다. 노동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나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정하는 것만 남았다. 그러나 이것도 그리 복잡할 것 같지는 않았다. 튼튼한 체력과 지구력으로 어떤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내 앞에는 배고프고 냄새나고 거칠며 항상 돈과 빵 걱정을 해야 하는 단순한 노동자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중에 볼샤야 드보란스카야 거리를 걸어 일터에서 돌아올 때 소위 지적인 노동으로 살아가는 돌지코프 기사를 부러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미래의 번민을 예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나도 한때 선생이나 의사, 작가를 꿈꾸며 정신적인 노동을 해볼 생각도 있었지만 꿈은 그저 꿈으로 남았다. 지적인 쾌락에 대한 나의 선호는 열정적이기까지 했지만 과연 지적인 노동에 재능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학교에 다닐 때 나는 지독하게도 그리스어가 싫었다. 그래서 결국 4학년에서 유급되고 말았지만 가정교사들을 불러가며 5학년으로 진급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기도 했다. 그 후 나는 여러 관청에서 근무했지만 대부분 허송세월만 했다.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지적인 노동이라고 말했지만 내가 했던 공부와 직장은 정신적인 긴장이나 재능, 개인적인 능력, 창조적인 영감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그저 기계적인 일일 뿐이었다. 나는 소위 그러한 지적인 노동은 육체 노동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며 경멸한다. 그런 일은 사기나 무의도식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런 일로 잠시라도 시간을 무익하게 쓰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아마난 진정한 의미의 지적인 노동은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 저녁이 되었다. 우리는 시에서 가장 큰 거리인 볼샤야 드보란스카야에 살고 있었다. 제대로 된 시립공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녁마다 보몽드가 산책하는 장소였다. 이 보몽드는 상류층을 말합니다. 보몽드가 산책하는 장소였다. 이 아름다운 거리의 양편으로는 비온 뒤 특히 향기가 좋은 포플러 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담장과 울타리 뒤로는 아카시아, 라일락, 벚꽃, 사과나무가 있었다.
그래서 거리라기보다는 공원 같은 곳이었다. 5월의 노을, 연하고 어린 풀그늘, 라일락 향기, 딱정벌레가 날아다니는 소리, 고요함, 따스한 온기. 아, 봄은 매년 오는데도 이 모든 것들이 해마다 얼마나 새롭고 신선한지. 나는 정자 옆에 서서 산책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들과 함께 뛰놀며 자랐지만 초라하고 유행에 뒤진 지금의 행색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그들은 당황할 것이다. 내 좁은 바지와 크고 보기 흉한 장화를 보고 그들은 쑥덕이곤 한다. 게다가 아무런 사회적 지위도 없이 싸구려 주막에서 당구를 치며 무고하게 두 번이나 헌병에게 끌려간 일을 두고 시내에서는 나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었다. 맞은편 돌지코프 기사의 큰 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고 어둑어둑해진 하늘에 별들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사람들의 인사에 응답하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위로 말린 넓은 챙이 달린 오래된 실크햇들을 쓰고 누이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좀 보려무나. 아버지는 일전에 나를 때렸던 그 우산을 하늘로 치켜들었다. 하늘을 봐라. 아주 작은 별들까지도 모두 하나의 세상이다. 이 우주 속의 인간은 얼마나 왜소한 존재라 말이냐? 그는 마치 자신이 왜소한 존재라는 사실이 매우 즐겁고 유쾌하다는 투로 말했다. 아버지는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가. 유감스럽게도 그는 이곳에서 유일한 건축가였으며 최근 15년에서 20년 사이 내 기억에 이곳에는 단 한 채의 그럴싸한 집도 지어진 적이 없었다. 설계 의뢰를 받으면 아버지는 항상 홀과 거실부터 설계했다. 마치 예전에 여학교 학생들이 늘 난로 주변에서부터 댄스를 시작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예술적 구상이란 늘 홀과 거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홀과 거실에 덧붙여 식당, 아이들 방, 서재를 만들었고 방에 문을 붙이고 그러고 나면 이 모든 공간들이 꼭 하나로 연결되어 한 방에 필요 없는 문이 두세 개씩이나 되곤 했다. 아버지의 예술적 구상이란 불분명하고 극도로 혼란스러우며 불완전한 것이었다. 매번 아버지는 무언가 모자란다고 느끼고는 여러 가지 별채들을 하나씩 더해갔다. 나는 지금도 좁은 현관과 비좁은 복도 그리고 청계참으로 향하는 비뚤어진 청계를 선명히 기억한다. 청계참은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는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천장이 낮았으며 욕실의 선반 같은 커다란 판자 조각 세 장이 깔려 있을 뿐이었다. 부엌에는 반드시 아치가 있었으며 마루는 벽돌로 깔려 있었다. 집은 고집스럽고 딱딱한 느낌이 들고 선은 메마르고 어색했으며 지붕은 너무 낮아서 납작하게 눌러놓은 것 같았다. 뭉툭하고 두꺼운 굴뚝에 있는 철사로 만든 덮개에는 반드시 검고 삐걱대는 풍량기가 달려 있었다. 아버지가 설계한 집들은 모두 비슷해서 아버지의 실크헤트와 그의 윤기 없고 고집스러운 뒤통수를 연상시켰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아버지의 서툰 솜씨에 익숙해졌고 마침내 그것은 우리 도시의 스타일이 되고 말았다. 바로 그 스타일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내 누이의 삶에도 강요했다. 누이를 클레오파트라라고 부르는 것부터 그런 식이다. 나를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누이가 소녀 시절 아버지는 온갖 별과 고대의 현자, 우리 조상에 대한 이야기로 누이를 겁주었고 인생과 의무가 무엇인지 지루하게 설명하곤 했다. 아직도 아버지는 26세나 된 누이가 오직 당신의 팔만 붙잡고 다니게 했으며 조만간 당신에 대한 존경심으로 딸에게 청혼할 근사한 젊은이가 나타날 거라고 상상했다. 누이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두려워했으며 그의 비상한 재능을 믿었다. 완전히 날이 저물었다. 거리에는 사람들 수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맞은편 집에서 들리던 음악이 멈추었다. 대문이 활짝 열리고 방울을 울리며 트로이카, 삼두마차입니다. 트로이카가 달려나왔다. 그 안에는 돌지코프 씨와 그의 딸이 타고 있었다. 자, 이제 잘 때가 되었다. 집에는 내 방이 따로 있었지만 나는 벽돌 창고를 겸한 뜰의 오두막에 혼자 살고 있다. 옛날에 마구를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벽에는 갖가지 선반이 달려있지만 지금은 쓸모없어졌다. 또한 아버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반년치씩 신문을 묶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벌써 30년간이나 보관하고 있었다. 그곳에 살면서는 아버지나 아버지의 친구들 눈에 덜 띌 수 있었다. 내 방이 아닌 다른 곳에 지내면서 집 안으로 밥 먹으러 가는 걸 가끔 그런다면 아버지 신세를 지고 산다는 말이 그렇게 못 견디게 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누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모르게 내게 빵 한 조각과 차가운 송아지 고기 한 점을 저녁 식사로 가져다 주었다. 우리 집에서는 돈은 계산을 좋아한다.
코페이카는 루브를 절약한다는 식의 말을 자주 했다. 이 코페이카는 1루블의 100분의 1입니다. 누이는 이런 저속한 말에 짓눌려서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여보고자 애썼으며 그 때문에 우리의 식단은 늘 궁색했다. 누이는 식탁에 접시를 내려놓고 내 침대에 앉아서 울었다. 미사일, 너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니? 누이가 손으로 얼굴을 닦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은 가슴과 손으로 흘러내렸고 표정은 구슬펐다.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너 또 직장을 그만두었구나. 정말 너무했어. 누나, 나를 이해해줘요. 누나의 흐느낌으로 나는 심한 절망에 빠졌다. 마침 그때 램프의 석유가 다 닳았다. 램프는 곧 꺼지려는 듯이 걸음을 냈다. 벽에 붙은 선반들은 무시무시하게 보였고 그림자는 흔들렸다.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렴? 누이는 일어서며 말했다. 아버지는 무척 슬퍼하고 계셔. 나는 미칠 것 같아. 너에게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녀는 울면서 내게 팔을 내밀었다. 부탁할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애원할게. 제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렴. 그럴 수 없어요, 클레오파트라. 말은 이렇게 했지만 누이가 계속 매달리면 항복하고 말 것 같았다. 그럴 수 없다니까요? 왜 안 된다는 거니? 왜? 만약 윗사람하고 사이가 좋지 못하면 다른 일을 찾아보렴. 철도청에서 일해도 좋지 않을까? 얼마 전에 아뉴타 블라고보 양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가씨는 철도청에서 너를 받아줄 거라고 확신하더라. 너를 도와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는걸. 제발 미사일 생각 좀 해봐. 부탁이야. 조금 더 이야기한 후 마침내 나는 항복했다. 철도 건설 현장에서 일할 생각은 여태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한번 시도해볼 생각은 있노라고 말해버렸다. 누이는 아직도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그러나 곧 다시 울기 시작했다.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석유를 가지러 부엌으로 갔다. 2. 볼사야 드브란스카야 거리에 살고 있는 아조긴 씨 가족은 사냥에서부터 아마추어 연극, 음악회, 자선 회화전까지 모두 통틀어 우리 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안이었다. 그들은 매번 장소와 돈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귀찮은 일들을 도맡아 처리했다. 이 부유한 지주 집안은 시골의 화려한 대저택과 3천 대샤찌나, 이 지적 단위입니다. 1대사찌나가 1.092헥타르에 해당하니까 3천 대사찌나면 엄청난 면적이네요. 3천 대사찌나의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골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과 여름에는 도시에서 지냈다. 가족으로는 어머니와 세 딸이 있었다. 어머니는 키가 크고 마른 우아한 여성으로 늘 짧은 머리에 짧은 웃옷을 입고 영국식 플레어 스커트를 입었다. 세 딸은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그냥 큰딸, 작은딸, 막내딸 하는 식으로 불렀다. 세 딸 모두 예쁘지 않은 뾰족한 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근시안이며 등이 굽고 어머니처럼 옷을 입고 스, 저를 휘, 쥐로 발음했다. 그러나 그녀들은 항상 온갖 종류의 공연에 참가했고 끊임없이 자선이라는 명목으로 무언가를 연주하거나 낭송하거나 노래를 불렀다. 그녀들은 대단히 진지했고 절대로 웃는 법이라고는 없었으며 보드빌은 간간히 노래가 섞인 통속적인 소극입니다. 보드빌에서조차도 전혀 즐거운 기색이라고는 없이 회계를 보는 것 같은 딱딱한 표정으로 연기했다. 나는 우리 마을의 연극을 매우 좋아했으며 특히 종종 있던 조금은 엉성하고 소란스러웠던 연극 연습을 즐겼는데 연습 후에는 모두에게 저녁 식사가 제공되었다. 작품을 결정하고 배역을 나누는 과정에 나는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었다. 내게는 늘 막 뒤의 역할이 맡겨졌다. 나는 무대 장치를 준비하고 대사를 쓰고 막 뒤에서 대사를 불러주고 분장하는 일을 했다. 그 밖에도 천둥소리나 꾀꼬리 울음소리 같은 특별 효과를 내는 일도 했다. 그럴듯한 사회적 지위와 근사한 옷이 없었기 때문에 연습 때마다 늘 혼자였고 무대 뒤 그늘에 서서 수줍게 침묵을 지켰다. 나는 아조긴 신의 창고나 뜰에서 무대 장치를 제작하는 일도 했다. 나를 돕는 도장공은 안드레 이바노프라는 남자로 자신을 도장 청부업자라고 했다. 그는 50살 정도의 나이에 키가 크고 말랐으며 창백한 얼굴에 푹 꺼진 가슴, 쑥 들어간 눈을 하고 있었다. 눈 밑의 푸른 그늘이 무서운 인상을 주는 사내였다. 그는 무슨 만성 고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매년 봄과 가을이 되면 사람들은 그가 죽을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얼마간 누워 지내다가 다시 일어나서 놀란 듯 말하곤 했다. 이번에도 숨이 붙어 있었네. 사람들은 그를 레지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그의 진짜 성이라고 했다.
그도 나처럼 연극을 좋아했으며 마을에서 연극을 준비한다는 소문을 들으면 만사 제치고 아족인 시댁으로 가서 무대 장치를 만들곤 했다. 누이와 이야기를 나눈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아족인 시댁에서 일했다. 연습은 저녁 7시로 예정되었으나 1시간 전에 이미 모든 연극 애호가들이 홀에 모였으며 큰딸과 작은딸 그리고 막내딸은 무대 주위를 돌아다니며 대사를 읽었다. 붉은색의 긴 코트를 입은 레지카는 목도리를 칭칭 감고 머리를 벽에 대고 서서 경건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았다. 아족인 시댁의 마님은 이 손님 저 손님에게 다가가서 무언가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사람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비밀 이야기라도 하듯 조용히 속삭였다. 무대 장치를 만드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내게 다가오며 그녀가 말했다. 지금 막 무표케 부인과 미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들어온 모습을 봤지요. 오 하나님, 나는 일생 동안 미신을 없애려고 싸웠어요. 하녀들한테도 미신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알려주려고 집안에서는 늘 세계의 촛불을 켜고 온갖 중요한 일은 13일에 시작해요. 그때 돌지코프 씨의 딸이 들어왔다. 그녀는 풍만한 금발 미녀였으며 우리 마을식으로 표현하자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파리 풍으로 휘감고 있었다. 연극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연습 때마다 항상 그녀를 위해 무대 위에 의자를 마련해 주었다. 모든 연극은 화려한 옷으로 치장한 그녀가 제일 앞줄에 앉은 후에야 시작되었다. 그녀는 말 그대로 서울내기인고로 연습에 이러쿵저러쿵 참견할 수 있었다. 연극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그녀는 우리 마을의 연극을 마치 아이들의 학예회 정도로 취급하듯 인자하고 관대한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베테르부르크의 음악원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겨울 내내 어떤 사슬 오페라단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무척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연극 연습이나 공연 때 그녀로부터 눈을 뗄 수 없었다. 내가 배우들에게 대사를 일러주기 위해 대본을 집어들었을 때 갑작스럽게 누이가 나타났다. 누이는 망토와 모자를 벗지도 않고 말했다. 얘야, 제발 가자꾸나. 나는 밖으로 나갔다. 무대 뒤 출입문 옆에는 역시 모자를 쓰고 검은 베일을 들여온 야뉴타 블라고보가 서 있었다. 그녀는 지방재판소가 만들어지던 무렵부터 이곳에서 일해온 재판위원회 위원장의 딸이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아서 모두들 그녀를 꼭 연극에 참여시키고 싶어 했다. 그러나 요정이나 슬라바 역할을 맡기려고 할 때마다 그녀는 얼굴을 붉게 물들이며 무척 창피해했다. 그래서 연극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잠시 일로 들를 뿐 호월에는 들어오지도 않았다. 지금도 역시 그녀는 잠시 들른 것처럼 보였다. 아버지가 당신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얼굴이 붉어진 채 무뚝뚝하게 말했다. 돌지코프 씨는 당신에게 철도청의 일자리를 약속해 주었지요. 내일 그분에게 가보세요. 집에 계실 거예요? 나는 고개 숙여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건 두고 가시도 좋아요. 그녀가 대본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와 누이는 아족이나 부인에게 다가가서 2분 정도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속삭였다. 두 사람은 무언가에 대해 의논하고 있었다. 만약 정말 아족이나 부인이 내게 다가와 뚫어지게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정말 이 일 때문에 당신이 다른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다면 그녀는 내 손에서 대본을 집어들었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좋아요. 걱정하지 말고 잘 가요. 나는 그녀와 인사하고 허둥저둥 집을 나왔다. 청계를 내려가면서 누이와 아뉴타 블라고보가 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들은 분명 내가 철도역에서 일하게 되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들뜬 표정으로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었다. 누이는 전에 한 번도 연극 연습에 온 적이 없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같았다. 허락 없이 아족인 시댁에 온 것을 아버지가 알까봐 두려워한 것이다. 그 다음날 정오가 지날 무렵 나는 돌지코프 기사의 집으로 갔다. 집사가 매우 아름다운 방으로 나를 인도했다. 그 실겸 돌지코프 씨의 서재로 쓰는 방이었다. 모든 것이 우아하고 섬세했는데 나처럼 익숙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색해 보였다. 값비싼 융단, 엄청나게 큰 안락의자, 청동 조각상, 그림, 금과 빌로드로 만든 액자들이 방을 꽉 채우고 있었고 영리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한 여자가 편안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들이 벽 이곳저곳에 걸려 있었다. 그 실문은 정원과 발코니로 곧장 연결되어 있었는데 라일락과 아침 식사가 준비된 작은 식탁이 보였다. 식탁 위에는 갖가지 유리병과 장미꽃 다발이 놓여 있었다. 봄 내음과 값비싼 담배 냄새 그리고 행복의 향기를 뿜고 있었다. 인간이 태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마침내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행복을 성취했다는 걸 웅변이라도 하는 것 같았다. 책상에는 돌지코프 씨의 딸이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아버지를 찾아오신 거죠? 그녀가 물었다. 지금 샤워 중이세요? 곧 나오실 거예요. 잠시 앉아 계세요. 나는 자리에 앉았다. 당신은 우리 집 건너편에 살고 계시죠? 잠시 침묵한 뒤 그녀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전 너무 지루해서 매일 창문을 통해 당신 집을 바라본답니다. 어머,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신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 누님을 보곤 해요. 당신 누님은 정말 착하고 얌전한 얼굴이더군요. 돌지코프 씨가 들어왔다. 그는 수건으로 목을 닦았다. 아빠, 무슈 플레즈네프예요? 그녀가 말했다. 블라고보 씨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한 적 있어. 그는 내게 활기차게 말을 건네왔으나 손은 내밀지 않았다. 그렇지만 들어봐요. 내가 당신에게 뭘 해줄 수 있단 말이요? 나한테 무슨 일자리가 있다고 하는 거요? 당신네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는 큰 목소리로 마치 내게 형이라도 선고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20명씩 찾아온단 말이야. 내가 무슨 국장이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지. 이봐요. 난 철도를 건설하는 사람이요. 내가 하는 일은 노역이란 말이요. 내게 필요한 사람들은 기계공, 철공, 땅을 파는 일꾼, 소목장이, 우물 파는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당신네들은 앉아서 뭘 쓸 줄만 알지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하지 않소? 다 책상 물림인 주제에. 그의 집에 있는 양탄자나 의자에서처럼 그에게도 행복의 향기가 뿜어나오고 있었다. 붉은 볼에 넓은 가슴을 가진 사라사 서치에 승마용 바지를 입은 이 말끔하고 건장한 남자는 꼭 도자기로 만든 마부 인형 같았다. 그의 둥글고 곱슬곱슬한 탁수염에는 흰 가닥 하나 없었고 매부리 코에 검고 반짝이는 눈은 순진해 보이기까지 했다. 당신이 할 줄 아는 것이 뭐란 말이오? 그가 말했다. 당신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지 않소. 나는 기사란 말이오. 지금은 생활이 안정되었지만 이걸 손에 넣기 위해 오랫동안 고생했소. 기관수도 해봤고 벨기에에서는 2년 동안 기름공으로 일했다오.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가 어떤 일을 당신에게 줄 수 있단 말이오? 물론 그건 그의 반짝이는 순진해 보이는 눈을 견디지 못해 나는 당황해서 더듬거렸다. 최소한 기계를 다룰 줄은 알겠지?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네, 이전에 전화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좋아. 그럼 두고 보자고. 당분간은 두베치나에 가 있게. 그곳에 이미 한 사람 있긴 하지만 정말 지독한 건달이라네. 그곳에서 제가 할 일은 뭐죠? 그때 가서 보자고. 당분간은 가 있게. 내가 알아서 처리하지. 단 절대로 내 수하에서 술주정이란 있을 수 없고 청탁으로 날 귀찮게 하는 일도 없어야 하네. 자, 나가보게. 그는 내게 잘 가라는 고갯짓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나는 그와 신문을 읽는 딸에게 인사하고 그 집을 나왔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누이가 돌지코프시 댁에서 나를 어떻게 대접했는지 물었을 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두베치냐로 가기 위해 나는 동틀 무렵 일어났다. 볼사야 드보란스카야 거리에는 아직 인적이 없었으며 모두들 잠들어 있었다. 발자국 소리는 외롭고 침울하게 울려 퍼졌다. 이슬에 덮인 포플러는 부드러운 향기를 내뿜었다. 우울해진 나는 이 도시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 고향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곳은 내게 너무나 아름답고 따뜻한 곳이었다. 이 나무들과 조용하고 화창한 아침, 종소리를 사랑했지만 나와 함께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나와 달랐으며 지루하고 때로는 혐오스러웠다. 나는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고 이해할 수도 없었다. 나는 이곳에 사는 6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또 무슨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몰랐다. 김리에서는 신발을 만들어서 빵을 벌고 툴라에서는 사모바르와 총을 만들고 오데사가 항구 도시라는 것은 나도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도시는 뭐 하는 곳인지 또 이곳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도통 알 수 없었다. 볼사의 드보란스카야 거리와 그 밖의 두 거리에는 원래부터 재산가였던 사람들이나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관리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삼베르스타 가량 길게 늘어섰다가 언덕 저편으로 사라지는 나머지 8개의 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며 먹고 사는지 내게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모양새란 입 밖에 내기에도 부끄러운 것이다. 정원도 없고 극장도 없고 변변한 오케스트라 하나 없었다. 시립 도서관과 클럽 내의 도서관을 찾는 이들은 오직 유택의 소년들 뿐이라서 새 잡지와 신간 서적은 몇 달씩이나 개봉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부유하고 배운 자들조차 덥고 좁은 침실의 빈대가 들끓는 나무 침대 위에서 잤고 아이들은 소위 아이들 방이라고 부르는 더러운 공간에서 자랐다. 하인들은 넓고 오래된 하인들조차 부엌 난로 위에서 넉마를 덮어 쓰고 잤다. 평일에는 보르시를 끓여 먹고 금식일에는 해바라기씨 기름으로 구운 상어 요리를 먹었다. 그들은 맛없는 음식을 먹고 깨끗하지 않은 물을 마시며 살았다. 우리 시에는 싸고 깨끗한 물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와 시장과 주교는 늘 국고에서 20만 루블을 지원받아 수도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30명 남짓한 부호들은 전 재산을 도박으로 잃으면서도 여전히 질이 나쁜 물을 마시며 국고에서 돈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평생 떠들어댔다.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국고에서 20만 루블을 받는 것보다 그들 주머니에서 그 돈을 꺼내는 것이 훨씬 쉬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 우리 도시에는 정직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나의 아버지도 뇌물을 받으면서 자기 인격에 대한 존경심으로 사람들이 갖다 바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학생들도 진급하기 위해 선생들에게 촌지를 갖다 바쳤으며 이 선생이란 자들도 학생들에게 많은 돈을 챙겼다. 장군의 부인은 징집대 신병들에게 뇌물을 챙겨서 얼마나 먹고 마셨는지 한 번은 하도 술이 취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지경이 되기도 했다. 징집대에는 의사들도 돈을 챙겼다. 군의관과 수의사들은 술집과 고깃집에 세금을 부과했다. 지방학교에서는 3등급 특혜 정서를 돈을 받고 팔았다. 설명이 있습니다. 1847년 이후부터 모든 러시아의 20세 이상 남자들은 병력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 가운데 1, 2, 3등급의 특혜를 받은 자는 병력이 면제될 수도 있었다. 1등급의 특혜는 외아들에게, 2등급의 특혜는 18세 이하 동생이 있는 사람에게, 3등급의 특혜는 이미 병력을 수행하고 있는 형제가 있는 자에게 주어졌다. 이런 설명입니다. 성직자들은 하급 성직자와 교회 집사들에게 뇌물을 챙겼다. 시청이나 군청이나 병원에서는 청원자들의 뒷꽁무니에 대고 소리 질렀다. 감사한 걸 표시할 줄 알아야지. 그러면 그들은 다시 되돌아와서 30코페이카나 40코페이카를 건네주었다. 재판소에 있는 관리처럼 뇌물을 받지 않는 자들은 거만하기 그지없었고 오만한 태도로 손가락 2개를 내밀어서 악수했다. 그들은 냉정하고 옹졸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카드 놀이를 즐겨했고 술을 많이 마셨으며 부잣집 처녀들과 결혼했고 반드시 주변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 오직 아가씨들에게만 도덕적 순결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들은 대부분 정직하고 순결한 정신과 높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네들은 인생을 알지 못했고 뇌물을 바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라고 믿었으며 시집가서는 곧 늙고 타락하여 속물적이고 소시민적인 인생의 구렁텅이에 영영 파묻혀 버렸다. 3. 내가 살던 도시에는 철도가 건설되고 있었다. 축제 전날에 시의 이곳저곳에 불황자들이 무리를 지어 돌아다녔다. 사람들은 그들을 쇠뭉치라고 부르며 두려워했다. 모자도 쓰지 않고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불황자들이 경찰서로 끌려가는 것이 종종 목격되었다. 그 뒤로는 물증으로 보이는 사모발이나 세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축축한 담요를 든 경찰들이 따랐다. 쇠뭉치들은 보통 주막이나 시장에서 소란을 피웠다. 쇠뭉치들은 퍼마시고 먹고 욕질하고 행실이 단정치 못한 여자가 지나갈 때는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를 낸다. 가게 주인들은 배고픈 건달들을 놀리기 위해 고양이나 개에게 보드카를 먹여서 그 꼬리에 양철 석유통을 묶은 후 휘파람을 불었다. 개는 양철통을 달각거리며 미친 듯이 거리를 달렸다. 놈은 괴물이 바로 뒤에서 쫓아온다고 생각하여 겁을 집어먹고 도시 저 너머 평원까지 내달리고는 힘이 빠져서 혀를 쑥 내미는 것이다. 내가 살던 도시에는 늘 꼬리를 만 채 몸을 부르르 뜨는 개가 몇 마리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개들이 그들의 지독한 장난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버린 거라고 했다. 철도역은 시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짓고 있었다. 사람들 말에 따르면 기사들은 철도를 도시 가까이 지나가게 하는 대가로 5만 루블을 요구했으나 시청에서 4만 루블밖에 줄 수 없다고 해서 1만 루블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고는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었다. 역까지 따로 도로를 놓아야 하고 그러자면 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이다. 철도선에는 벌써 침목과 레일이 깔려 있었고 수송용 기차가 물자와 노동자들을 실어 날랐다. 돌지코프시가 건설하던 다리는 작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었고 몇몇 장소에서는 아직 역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다. 두베치냐, 우리가 만든 첫 번째 역의 이름이다. 이 두베치냐는
역에서 약 18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나는 그곳까지 걸어갔다. 가을 파종 작물과 봄가리 작물이 아침 햇살 아래 파랗게 연걸고 있었다. 상쾌한 평원 저 멀리로는 역과 언덕과 저택의 모양이 또렷이 보였다. 이곳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니 얼마나 즐거울까. 단 하루라도 자유에 몰입하여 시내에서 일어나는 일과 나의 궁핍한 생활과 늘 나를 괴롭히던 배고픔도 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어떤 것도 배고픔만큼 나를 방해하지 못했다. 온갖 나의 고상한 생각들은 어느새인가 밀죽과 커틀렛, 튀긴 생선에 대한 생각들과 엉켜버리곤 했던 것이다. 이 평원에 홀로서 있으면서도 나는 창공의 한 지점에 머물러 히스테리가 발작한 것처럼 미친 듯이 지저귀는 참새를 바라보고 버터 바른 빵을 먹고 싶다고 생각했다. 또는 철도가에 앉아 쉬면서 이 아름다운 오월의 소리를 들으려고 눈을 감으면 오히려 뜨거운 감자 냄새가 피어오르는 것이었다. 큰 키와 건장한 체격에도 불구하고 적은 양만을 먹어야 했으므로 나는 늘 배가 고팠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 노동하고 먹을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 두베치냐에서는 역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양수장 근처에 나무로 2층 건물을 만들었다. 날씨는 더웠고 석회 냄새가 진동했다. 인부들은 힘없이 나무 부스러기와 쓰레기 더미 곁을 지나다녔다. 건널목지기 초소 옆에는 포인트맨, 이 전철 기술을 말합니다. 포인트맨이 자고 있었다. 태양빛이 그의 얼굴에 바로 쏟아졌다. 한 그루의 나무도 없었다. 전화선이 나직이 윙윙거렸고 그 위에는 매가 앉아 있었다. 나 역시 쓰레기 더미들 사이를 헤매며 무슨 일을 할지 몰랐다. 할 일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돌지코프 씨가 한 말이 떠올랐다. 거기 가서 보자고. 그러나 이 초원에서 도대체 뭘 보자는 말인가? 미장공들은 페돗 바실리예프라는 십장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나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고 점차 나른해지기 시작했다. 이 나른함은 건장한 사지 육신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한마디로 몸둘 바를 알 수 없는 그런 육체적 나른함이었다. 2시간 정도 헤맨 끝에 나는 역에서 왼쪽으로 2km가량 전신주가 쭉 늘어서 있으며 그 대열이 흰 돌담 옆에서 끝난다는 것을 알았다. 인부들은 그곳에 사무실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곳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매우 오래된 버려진 저택이었다. 구멍투성이 하얀 돌로 된 담장은 이미 바람에 퇴색되었으며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다. 문이 없는 쪽의 벽이 평원을 향하고 있는 이 별채의 지붕은 이미 녹슬었고 지붕 위에는 양철 냄비가 반짝이고 있었다. 문 너머로 잡초가 무성한 널찍한 뜰이 보였고 높다란 녹슨 지붕에 창문에 차일이 달린 낡은 귀족 저택이 서 있었다. 집의 양옆에는 똑같이 생긴 별채가 한 채씩 서 있었다. 한쪽 집의 창문은 판자로 닫혀 있었다. 다른 집의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으며 근처 나뭇가지에는 네이가 걸려 있고 송아지들이 어슬렁거렸다. 뜰에는 마지막 전신주가 서 있고 전화선이 거대한 벽을 평원으로 향한 별채의 창문에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갔다. 전화가 놓인 책상에는 검은 곱슬머리에 범퍼로 된 상의를 입은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흠상궂게 나를 쳐다보더니 이내 웃으면서 말을 건넸다. 이런 잔돈푼이로군. 그는 나의 고등학교 동창인 이반 체프라코프로 2학년 때 담배를 피운 죄로 퇴학당했다. 우리는 어느 해 가을 꾀꼬리와 화개, 콩새를 잡아서 부모님이 잠든 이른 아침에 그것들을 장에 내다 팔았다. 우리는 찌르레기 때를 기다렸다가 딱총으로 쏘았고 상처 입은 것들을 골라냈다. 몇몇은 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 나는 아직 밤마다 그것들이 새장에서 내던 신음소리를 기억한다. 상처를 회복한 찌르레기들을 모두 수컷이라고 속여 시장에 내다 팔았다. 한 번은 찌르레기 한 마리가 팔다 남았다. 나는 어떻게든 팔아버리고 한참을 애쓰다가 결국 1코페이카의 낙찰을 보았다. 그래도 잔돈푼이나마 벌었지 뭐. 나는 1코페이카에 판 사실을 숨기며 위로 삼아 속으로 말했다. 그때부터 거리의 소년들과 학교 친구들은 나를 잔돈푼이라고 불렀다. 지금에 와서는 왜 그런 별명이 생겼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끔 꼬마들과 장사치들은 내 별명을 부르며 놀리곤 했다. 체프라코프는 왜소한 남자였다. 가슴이 좁고 등이 굽었으며 다리가 길었다. 노끈으로 넥타이를 하고 조끼도 입지 않았으며 비뚤어진 굽이 달린 신발은 내 것보다도 못했다. 그는 거의 눈을 깜빡이지 않고 항상 무언가를 해치우려는 듯 정신없이 허둥댔다. 잠깐만, 그가 허겁지겁 말했다.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뭐에 대해 이야기했었지? 우리는 열띤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이 땅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체프라코프 집안의 것이었으나 작년갈 돌지코프스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현금보다는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생각에서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우리 지방에서만도 벌써 3군데의 영지를 확보했다. 친구의 어머니는 땅을 넘길 때 뜰에 있는 별채에서 2년간 살겠다는 조건을 붙였고 아들을 사무실에 취직시켜달라고 부탁했다. 그 작자는 좋아라 하고 어머니의 조건을 받아들였지. 제프라코프가 듈지코프 씨에 대해 말했다. 청부업자들에게도 얼마를 챙기는지 여하튼 누구한테든지 돈을 뜯어내거든. 그는 내가 자기와 별채에 같이 살 것이며 그의 어머니에게 하숙할 것이라고 마음대로 결정하고는 나를 식사에 초대했다. 우리 어머니는 구두시라고. 하지만 자네한테 비싸게 받지는 않으실 거야. 그의 어머니가 쓰는 작은 방들은 너무 좁았다. 영지를 판 후 큰 집으로 옮겨온 가구들로 방들과 현관이 꽉 들어찼다. 가구들은 대단히 낡았고 붉은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체프라코바 부인은 사팔뜨기에 가느다란 눈을 한 무척 뚱뚱한 노 부인이었다. 그녀는 창문 옆 큰 안락의자에 앉아서 양말을 뜨고 있었다. 노 부인은 점잔을 빼며 나를 맞이했다. 어머니, 플로즈네프예요. 체프라코프가 나를 소개했다. 이 친구도 여기에서 함께 근무할 거예요? 자네는 귀족인가? 그녀가 묘하게 거슬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마치 목에서 기름 덩어리가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았다. 예, 내가 대답했다. 앉게. 점심 식사는 엉망이었다. 썸맛 나는 트보록, 트보록은 응고시킨 우유입니다. 트보록이 든 만두와 우유 수프가 고작이었다. 노부인의 이름은 옐레나 니키포로브나였는데 기이하게 눈을 한쪽씩 번갈아 꿈벅였다. 말도 하고 음식도 먹었지만 그녀의 몸 전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서 마치 시체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생명의 촛불이 그녀 안에서 거의 사그라들고 있었다. 한때 농노를 거느린 귀족이자 지주였으며 장군 부인으로서 하인들에게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듣던 기억 역시 의식 속에서 희미해졌다. 그러나 이 기억의 잔재가 한순간이라도 또렷이 떠오를 테면 그녀는 아들에게 핀잔을 주곤 했다. 존, 나이프를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되지. 노부인은 간신히 숨을 내쉬며 손님 대접을 하는 여주인 행세를 하면서 말했다. 우리는 영지를 팔았다. 물론 아깝지. 여기서 사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거든. 그렇지만 돌지코프 씨는 존을 두페치니아의 역장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거지. 영지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 돌지코프 씨는 참 선량한 사람이지. 그 사람 아주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체프라코프 가족은 부유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장군의 죽음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옐레나 니키포로브나는 이웃과 싸우고 재판 소송을 하고 소작인과 일꾼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기 시작했다. 그녀는 재산을 도둑맞지나 않을지 늘 안절부절 못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자 두페치나는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변해버렸다. 대저택 뒤에는 잡초로 뒤덮인 황폐해진 정원이 있었다. 나는 테라스를 거닐었다. 그곳은 여전히 아름답고 튼튼했다. 유리문 저편에는 거실로 보이는 나무 타일을 깔아놓은 방이 있었다. 거실에 있는 것이라고는 오래된 피아노와 벽에 걸린 붉은 나무 액자 속의 판화가 전부였다. 화원에 있던 자리에는 덤불 속에서 희고 붉은 머리를 쳐든 작약과 양귀비 꽃만이 남아있었다. 길 양편에는 소에게 잎을 다 뜯긴 어린 단풍나무와 너름나무들이 서로 밀치기라도 하듯 키를 키우고 있었다. 정원은 잡초가 무성하여 다닐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오솔길이 있던 자리에서 플라타너스와 소나무와 오래된 버드나무가 남은 곳은 집 주변뿐이고 다른 곳들의 나무는 깨끗이 베어져 있었다. 그곳은 풀냄새도 나지 않았고 입이나 눈으로 기어들어오는 거미도 없었다. 산들바람이 불고 있었다. 깊이 들어갈수록 시야는 더 넓어지고 병원에는 벚꽃나무, 자두나무, 가지가 비죽비죽 솟은 사과나무가 있었다. 아주 큰 배나무도 있었는데 너무 커서 배나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이 구역은 시내의 장사치들이 임대를 하고 있었다. 다소 지능이 떨어지는 남자가 나뭇가지로 만든 막사에 살면서 도덕과 찌르레기로부터 이 구역을 지키고 있었다. 정원은 깊이 들어갈수록 초원처럼 텅 비어 있었고 마침내 갈대와 버들가지가 무성하게 자란 강가에서 끝났다. 방앗간 둥옆 강 어귀에는 수심이 깊고 물고기가 많았고 초가지붕을 얹은 작은 방앗간은 요란스레 들컹거렸으며 개구리는 요란하게 개굴대고 있었다.
거울 같은 수면에는 이따금 둥그런 동시문이 번졌고 즐거운 물고기가 물백합을 흔들며 놀고 있었다. 두베치냐 마을은 강저편에 있었다. 고요한 푸른색 방앗간은 서늘함과 평안을 약속하며 손짓하고 있었다. 그렇다. 이제 이 모든 것, 둑, 방앗간, 아름다운 강변은 모두 돌지코프 씨의 것이 되어버렸다. 나의 새로운 직장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전보를 받고 보내고 여러 가지 통지서를 쓰고 무식한 십장이나 기술공들이 사무실로 보내온 청구서와 보고서를 깨끗이 정서했다. 그러나 하루의 대부분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며 방마다 돌아다니며 전보를 기다리거나 나 대신 자리에 앉혀놓았던 소년이 전신기가 울린다고 알리러 뛰어올 때까지 정원에서 산책을 하곤 했다. 식사는 체프라코바 부인 댁에서 했다. 고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으며 모든 음식이 우유로 만든 것이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금식일 음식이 나왔고 그날은 금식일 접시라고 부르는 분홍 접시가 식탁에 올라왔다. 체프라코바 부인은 늘 눈을 깜빡였는데 이것은 그녀의 버릇이었으며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나는 늘 기분이 좋지 않았다. 별처의 사무실에는 한 사람이 하기에도 모자란 것이어서 체프라코프 역시 늘 무의도식했으며 하는 일이라곤 잠을 자거나 그 위를 사냥하러 총을 들고 강ը귀로 나가는 것뿐이었다. 저녁마다 그는 마을이나 역에서 곤드레 만드레가 되도록 술을 마셨으며 잠들기 전에 거울을 뚫어지라 보다가 꽥 소리를 질렀다. 안녕하쇼 이반 체프라코프 씨. 술에 취한 그는 대단히 창백했으며 늘 손을 비비며 말 울음소리 같은 웃음을 터뜨렸다. 히히히. 그는 옷을 홀딱 벗고 마루를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기도 했으며 모기를 꿀꺽 삼키고는 신맛이라고 두들대곤 했다. 4. 하루는 점심 식사가 끝난 후 체프라코프가 별채로 뛰어와서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어서 가봐. 너희 누님이 오셨어. 나는 누이에게 갔다. 본체의 현관 계단 옆에는 사리운 마차가 서 있었다. 나의 누이와 아투나 블라고버가 도착한 것이었다. 그들 곁에는 군복 차림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가까이 다가섰어야 나는 그가 아니우타의 오빠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의사였다. 우리는 당신에게 놀러 왔습니다. 그가 말했다. 괜찮겠지요? 누나와 아니우타는 내심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캐묻고 싶은 듯 했지만 그저 말없이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이곳 생활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고 누이는 눈물을 글썽였으며 아니우타는 얼굴이 붉어졌다. 우리는 정원으로 나갔다. 의사는 제일 앞장서서 걸어가며 흥에 겨워 떠들었다. 이 공기 좀 봐. 오 성모님 정말 공기가 깨끗하군. 겉으로 볼 때 그는 아직도 학생 같았다. 말하는 것도 걷는 것도 마치 학생 같았다. 그의 회색 눈빛은 모범생의 그것처럼 활기차고 단순했으며 의심이 없었다. 아름답고 훤칠한 누이가 옆에 있어서인지 그는 한결 작고 왜소해 보였다. 그의 턱수염은 숱이 적었으며 목소리도 여린 테너였으나 듣기에는 좋았다. 그는 군 부대에서 근무한다고 했으며 지금은 휴가를 받아 집에 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가을에는 의사 자격시험을 치르기 위해 베테르부르크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학교 2학년 때 일찌감치 결혼해서 벌써 아내와 세 아이들이 있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으며 현재 아내와 별거 중이었다. 지금 몇 시죠? 누나가 조바심을 냈다. 빨리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동생을 만나고 6시까지 집에 돌아오라고 하셨거든요. 또 그 아버지 소리. 의사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사모바르를 끓였다. 본체의 테라스를 눈앞에 두고 우리는 양탄자에 앉아서 차를 마셨다. 의사는 무릎을 꿇고 차를 마시며 천상의 행복을 맛보고 있다고 말했다. 얼마 후 체프라코프가 열쇠를 가지고 와서 유리문을 열었고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어두웠으며 왠지 비밀스러운 기운이 느껴지고 버섯 냄새가 났다. 우리의 발걸음 소리는 발밑에 지하실이라도 있는 것처럼 집 안을 쿵쿵거렸다. 의사는 선체로 피아노 건반을 눌렀다. 피아노는 약하고 떨리며 쉰 듯한 그러나 여전히 조율이 잘 된 듯한 소리를 냈다. 그는 몇 번 헛기침을 하더니 로망스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건반이 소리나지 않을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고 짜증을 내면서 발을 굴렀다. 누나는 더 이상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들떠서 방 안을 거닐며 말했다. 아 정말 재미있다. 정말 너무 재미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마치 그녀 자신이 그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듯 했다. 나는 누나가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 그녀는 더 예뻐 보이기까지 했다.
사실 그녀의 옆 얼굴은 그리 아름답지 못했다. 코와 입이 툭 튀어나와 마치 뾰로통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누나의 검은 눈과 창백하고 부드러운 얼굴색,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착하고 슬픈 표정은 정말 예뻤다. 이야기할 때 그녀는 상냥하고 때론 정말 아름다워 보이기도 했다. 우리 남매는 어머니를 닮아서 어깨가 넓고 튼튼했으며 참을성이 있었다. 그러나 누나의 얼굴은 병적으로 창백했으며 기침을 자주 했다. 나는 때로 누나의 얼굴에서 자신의 병약함을 숨기려는 사람들의 표정을 읽곤 했다. 지금 누나는 아이처럼 순진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다. 엄격한 가정교육으로 인해 어린 시절에는 미처 느껴보지 못했던 즐거움이 이제서야 그녀 안에서 마음껏 꽃피우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 말을 끌어오자 누나는 다시 잠잠해졌다. 그녀는 헬쑥해져서 마치 피고인석에 앉는 듯한 얼굴로 마차에 올랐다. 그들이 떠나자 집안은 조용해졌다. 나는 아뉴타 블레고브 양이 오늘 하루 종일 나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정말 대단한 아가씨야? 나는 생각했다. 정말 대단해. 성 베드로 금식일이 되자 우리는 매일 금식일 음식만 먹었다. 심심하기도 했고 어정쩡한 처지 때문에 나는 점차 육체적인 노동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불만에 찬 나는 나른한 상태로 허기에 시달리면서 정원을 어슬렁거렸고 이곳을 떠날 용기를 찾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이 다 되어갈 무렵 레지카가 앉아있는 별채에 갑작스레 돌지코프 기사가 방문했다. 그는 얼굴이 심하게 탔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사흘간 건설 현장에 있다가 전기 기차를 타고 두베치냐에 당도했으며 여기에서부터 이곳까지는 걸어왔다고 했다. 도시에서 오기로 한 마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집사와 함께 저택을 돌아보며 큰 소리로 여러 가지 지시를 내렸다. 그 후 그는 1시간 내내 별채에 앉아서 편지를 썼다. 자기 이름 앞으로 온 전보에 직접 타자를 치며 답장을 썼다. 우리 셋은 아무 말도 없이 부동의 자세로 서 있었다. 정말 엉망진창이군. 그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통지서를 훑어보며 말했다. 2주일 후에 사무실을 여기로 옮길 텐데 도대체 자네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군. 저는 애쓰고 있답니다. 체프라코프가 말했다. 그래, 자네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눈에 훤히 보이는구만. 월급이나 챙길 줄 알지. 돌지코프 씨는 나를 쳐다보며 계속 말했다. 그저 연줄에 기대서 좀 더 빨리, 좀 더 쉽게 출세하기에만 급급하지. 난 그런 것은 전혀 몰랐다고. 아무도 나를 밀어주지 않았단 말일세. 이렇게 성공하기 전에 나도 말단 기능공을 전전하고 벨기에에서는 하급 기름쟁이였단 말일세. 그런데 판텔레이, 자네는 여기서 도대체 뭘 하는 거지? 그는 레지카를 향해 돌아서며 물었다. 제자들과 함께 술주정이라도 하고 있던 건가? 그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을 가리켜 판텔레이라고 불렀고 나와 페츠라코프 같은 사람들을 경멸했으며 뒤에서는 우리들을 술주정뱅이, 개돼지, 망나니라고 불렀다. 그는 말단 직원들에게 음했으며 마구 벌금을 매기거나 아무 설명 없이 냉정하게 그들을 해고시키곤 했다. 마침내 그가 기다리던 마차가 도착했다. 그는 떠나면서 2주 후에 우리 모두를 해고시키겠다고 얼음장을 놓았고 집사를 멍청이라고 욕했다. 그가 마차를 타고 도시로 떠나자 나는 레지카에게 말했다. 안드레 이바노비치 씨, 저를 당신 밑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어렵지 않지? 그리하여 우리는 함께 도시로 떠났다. 역과 저택에서 멀어지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안드레 이바노비치 씨, 당신은 무엇 때문에 두베치냐에 온 거죠? 우선은 내 일꾼들이 그곳에서 일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장군 부인에게 이자를 물기 위해서였지. 작년에 부인께 50루블을 구웠다네. 달마다 1루블씩 이자를 지불하기로 하고 말이야. 늙은 도장공은 갑자기 멈추어 서서 내 단추를 붙잡고 말했다. 미사일 알렉세이비치, 이보게나, 난 말이야. 조금이라도 이자를 받는 자는 평민이나 귀족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악당이라고 생각해. 그런 자들에게는 진심이란 있을 수 없단 말일세? 비쩍 마르고 창백하며 인상이 흉측한 이 노인은 눈을 감고 머리를 저으며 철학자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딧물은 풀을 뜯어먹고 녹은 철을 깔아먹고 거짓은 마음을 병들게 하지. 오 신이여,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소서.